2019년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미국의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가 SNS에 글을 하나 올립니다. 근데 이 글 때문에 그녀가 논란에 휩싸여요. 지인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하나 올라왔는데 여기다 댓글을 달았던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그녀의 지인이 한 소녀가 표지 모델로 있는 잡지 사진을 올린 건데요. 이 사진과 함께 그 누구도 이 소녀보다 더 많이 커버를 장식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글을 올립니다. 근데 여기에 아리아나 그란데가 댓글을 단 거예요. 뭐라고 달았냐면 너의 할로윈 복장이 이 복장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남긴 거죠. 근데 이 말이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진짜 엄청났었고요. 결국에 아리아나 그란데는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게시물을 삭제합니다. 근데 이 사과문에 대한 진정성 논란이 또 불거지기 시작해요. 비난이 계속됩니다. 그러자 다시 두 번째 사과문을 올렸고요. 자신의 잘못을 크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 소녀에게 무슨 사연이 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했던 걸까요? 사실 이 표지의 소녀는 다름 아닌 한 사건의 피해자이자 현재까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은 한 사건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어린이 미인 대회를 휩쓸었던 한 아이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용의자들과 거짓 자백들이 넘쳐났었는데요. 끝내 진범을 못 찾고 미제로 남았던 사건이에요. 지금부터 준비한 내용을 전해드릴게요. 이름은 존 베넷 램지고요. 1990년생 만 6세였습니다. 딱 봐도 너무 예쁘게 생겼죠. 당시에 이제 어린이 미인 대회에서 수많은 상을 받았던 유명인이었습니다. 47세의 아빠가 늦은 나이에 얻은 너무나도 귀하고 예쁜 딸이었어요. 아빠의 직업은 컴퓨터 시스템 회사 CEO였습니다. 사는 것도 정말 유복했어요. 대저택에서 살았는데 객실 수만 15개 정도의 규모의 정말 큰 집에 살았습니다. 존 베넷은 만 3세가 되던 해부터 적극적으로 어린이 미인 대회에 참가했어요. 부모가 뒤에서 밀어주는 힘도 되게 컸습니다. 리틀 미스 캘리포니아, 리틀 미스 콜로라도, 리틀 미스 선샤인, 리틀 미스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수많은 어린이 미인 대회를 석권합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어린이 미인 대회가 있는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특히 이 어머니 패시는요, 딸을 미스 아메리카로 만들겠다는 큰 꿈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어머니 패시도 사실은 미스 웨스트 버지니아 출신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처럼 본인도 자신의 어머니의 손에서 유년기부터 미인 대회에 출전을 해왔었던 거죠. 근데 여러 대회에서 수상을 했는데 미스 아메리카의 꿈은 끝내 이루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이때 그 모친의 실망이 되게 컸대요. 그래서 아마도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딸을 통해서 조금 이루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람대로 존 베넷은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냈던 거죠.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얼굴이 알려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는 진짜 엄청 아름다운 배우가 될 거야. 셀럽이 될 거야. 이렇게 점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예상했던 장밋빛 미래는요. 1996년 6살의 나이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크리스마스였어요. 존 베넷의 가족이 크리스마스 당일에 평소에 좀 친하게 지냈던 이웃 부부가 주최했던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을 해요. 한참 놀다가 저녁 무렵에 파티가 끝났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존 베넷이 잠듭니다. 너무 신나게 놀았던 거죠. 피곤했던 거예요. 곧 집에 도착을 했고요. 그녀의 아버지가 잠든 딸을 안아서 침대에 눕혀주고 이불까지 덮어준 뒤에 나와요. 그때 시간이 저녁 9시 30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존 베넷 램지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 됩니다. 다음날 26일 새벽 5시 52분에 존 베넷의 엄마인 패시가 부엌 난간에서 3장의 종이를 발견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소름 돋는 내용이었어요. 자, 뭐라고 써 있었는지 좀 읽어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런 편지를 내 집에서 발견했다는 사실부터 진짜 소름 돋았거든요. 우리는 소규모 외국인 집단이며 당신의 딸을 납치했다. 딸을 무사히 돌려받고 싶으면 11만 8천 달러의 금액을 준비해라. 10만 달러는 100달러짜리 지폐로, 나머지는 20달러짜리로 준비한 다음 종이봉투에 넣어 명령하는 곳에 가져다 놓아라. 돈의 전달 방법은 다음날 오전 8시에서 오전 10시 사이에 전화로 알려주겠다. 만약 FBI나 경찰에 신고할 시
딸의 목을 잘라버릴 것이다. 돈이나 돈가방에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도 딸은 죽을 것이다. 우리는 국가수사관의 수사 진행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존, 당신에게 달렸어. 여러분, 이런 편지가 새벽에 우리 집 주방 쪽에 3장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소름이죠. 패 씨는 편지를 다 읽고요. 다급하게 이제 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방에 올라가 봤더니 애는 이미 없어요. 그래서 즉시 유괴 신고를 합니다. 편지의 경고는 그냥 무시한 거예요. 자, 신고 3분 만에 2명의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2층에 있는 존 베넷의 침실이 통제구역으로 설정이 돼요. 즉시 조사본부가 설치됐고요. 아버지 존은 범인이 남긴 3장의 쪽지를 경찰에 제공합니다. 소식을 들은 가족의 친구들과 지인들이 집으로 달려와서 램지 부부와 당시 9살이었던 오빠 버크를 위로해줍니다. 편지에 적힌 오전 8시가 돼서 이 유괴범이 전화를 걸기로 했던 시간이죠. 그때 형사들이랑 다 같이 그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이 존 베넷의 아빠인 존은 돈을 인출하러 은행에 갔었는데 끝내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혹시 경찰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걸까요? 자, 경찰은 범인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집 주변을 샅샅이 뒤져요. 근데 침입의 흔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번에는 우리 집 안에 있는 공간들을 다 한번 수색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존은 친구와 함께 3층 저택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집에 지하실이 있었거든요. 와인 창고가 거기 있었는데 여기서 존 베넷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처참했어요. 평소에 존 베넷이 아끼던 흰 담요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덮여 있었고요. 머리는 둔기에 의한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나일론 끈으로 목이 졸린 상태였고요. 옷은 레깅스에 셔츠 차림이었어요. 근데 이 옷이 일반적으로 잘 때 입던 옷은 아니라고 해요. 손목도 나일론 끈으로 묶여 있었고요. 입에는 접착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사인은 두개골 손상과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였고 위에는 아직 소화되지 않은 파인애플이 발견이 돼요. 몸에는 정액이나 상처 같은 흔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천 같은 걸로 하체 부분을 닦아낸 흔적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 범인이 그 범행 도구로 그림을 그리는 붓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절반이 아이의 신체 안에서 발견됩니다. 음부 안에서 발견이 된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어디론가 끌려갔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존 베넷이 발견이 되면서 이 사건은 순식간에 납치해서 살인사건이 돼버립니다. 수사도 혼란스러워졌어요. 당시에는 이 존 베넷의 침실만 통제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집 전체에 흩어져 있을 수도 있는 이 범인의 흔적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구들, 지인, 경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 부분 훼손이 됩니다. 특히 존 베넷의 아버지는요, 지하에서 발견한 아이를 직접 안고 거실로 올라오기도 했고요. 입에 붙어 있는 테이프까지 본인이 직접 떼버립니다. 제일 중요한 현장 보존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경찰이 남아있는 증거들로 범인을 유추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증거들 중 하나인 이 편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발견이 돼요. 크게 세 가지의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되는데, 첫 번째로 이 편지에서 그 누구의 지문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이거 진짜. 그리고 두 번째로 범인들이 11만 8천 달러를 요구했었는데 이 금액이 아버지 존이 받았던 보너스 금액과 일치했다는 점. 세 번째, 이 편지, 이 종이 있죠. 이 종이가 집에 있던 종이였던 거예요. 연필도 그걸로 작성을 했고요. 그러면 편지를 이 집에서 썼다는 건데 유괴범이 집에 들어와서 3장에 달하는 장문의 편지를 그 장소에서 쓴다는 게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당장이라도 들킬 수 있는데 현장의 상황을 좀 보면요, 사고로 죽은 건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집에 외부 침입자가 들어오긴 했던 건지 당시에 이 가능성 자체가 점점 낮아지는 상황에서 범인을 잡지 못하고 시간만 계속 흐르다 보니까 경찰이 욕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때 경찰이 급하게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거든요. 여기서 그들이 용의자로 지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경찰이 용의자로 지목했던 사람은 바로 존 베넷의 부모인 램지 부부였습니다. 자, 일단은
시신이 발견된 지하실에 외부인의 흔적이 없었고 협박문도 집에서 쓰는 메모장에 작성이 됐다. 그리고 이 부부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특히나 의심을 받았던 인물이 엄마 패씨였는데 이유는 뭐냐면 그 협박 편지에서 알파벳 A를 4가지 방식으로 쓴 특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특징이 패씨에게서도 발견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뭐 글씨체, 다른 유사성 같은 건 발견되지 않았고요. 필적 감정사도 그녀가 편지를 썼다고 단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려요. 그래도 의심이 수그러들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패씨가 암 치료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약간의 우울증이 있었고 자신이 미인대회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딸한테 자신을 투영해서 굉장히 그 집착의 정도가 심했다고 합니다. 막 애를 금발로 염색을 시키고 아까 첫 번째 사진 보신 것처럼 컬러 렌즈까지 끼우면서 각종 미인대회에 내보내 왔었던 거죠. 아이의 모습이라기에는 조금 과하게 꾸며진 느낌도 저는 조금 들었거든요. 예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이가 저런 렌즈를 끼지 않고 화장을 하지 않아도 예쁜데 조금 꾸며진 게 과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저도. 사실 여부하고는 관계없이 이제 경찰이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하고 나서 각종 언론 매체들이요. 램지 부부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기 바빴습니다. 엄마가 딸의 미모를 시기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남편이 이를 덮어주기 위해서 뒤처리를 도맡아 했다.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딸에게 남편의 관심을 빼앗겨서 그랬다. 그러니까 딸을 질투했다는 거죠. 혹은 딸이 자기보다 더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을 질투했다.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이 많지만 밝혀진 건 없었기 때문에 다 근거 없는 유언비어였습니다. 이미 부부는 범인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부뿐만 아니라 3살 위에 친오빠까지 의심을 받아요. 사건 당시에 그 아이 몸에서 파인애플이 발견됐잖아요. 근데 사건 당시에 식탁에 파인애플이 있었는데 오빠가 먹으려고 했던 거를 존 베넷이 빼앗아 먹고 이제 오빠가 화를 내니까 막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다가 이제 지하실의 와인 창고까지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이때 쫓아왔던 오빠가 뭔가로 동생을 내리쳐서 사건이 벌어졌고 이 상황을 이제 무마하기 위해서 아이의 부모가 남은 자식만이라도 좀 구하려고 현장을 꾸몄다는 겁니다. 결국에 램지 부부는 억울함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10만 달러의 현상금까지 걸면서 진범을 찾아달라고 호소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램지 가족이 진범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기는 했는데요. 그것이 증명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가족을 범인으로 의심했었잖아요, 경찰이. 근데 반대로 검찰은 외부인 침입설을 주장을 했어요. 지하실에 창이 부서져 있었는데 여기로 범인이 침입을 했고 전기 충격기로 기절을 시키고 지하 창고로 데려가서 이제 범행을 했다고 주장을 한 거죠. 램지 가족이 살던 곳은 볼더라는 도시였어요. 근데 이 도시는 사건 발생 한 달 전에만 100건 이상의 절도 사건이 났을 정도로 우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 반경 3km 안에 18명의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다고 해요. 존 베넷이 이미 되게 유명했잖아요. 수많은 컨테스트를 통해서 유명세로 얼굴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성범죄자들 중에 한 명이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이것이 검찰의 추측이었습니다. 이러면서 몇몇 용의자들이 선상에 떠올라요. 크리스마스에 산타 복장으로 각 가정을 방문했었던 빌, 그리고 과거에 가정부로 일하면서 2,000달러의 빚을 지고 있었던 린다, 존 베넷이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자살한 이웃 남자 마이클, 존 베넷의 사진을 가지고 있던 게리 올리바. 이렇게 한 명 한 명 늘다가 1년 만에 용의자가 여러분 몇 명이 됐는 줄 아세요? 160명까지 늘어납니다. 이 정도면 그냥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봐야 되죠. 또한 이 지역의 검사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수사본부가 계속 열리거든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된 지 7년이 지납니다. 2003년에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이 되면서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요.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속옷에서 누군가의 DNA가 발견이 된 거죠. 우선 FBI의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용의자로 특정했었던 160명의 DNA를 모두 추출해서 대조를 했는데 그 누구와도 일치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누굴까요? 아무리 160명이지만
그 사람들을 추렸을 때는 나름대로 용의자를 최대한 나올 수 있는 근거를 들어서 한 명 한 명 골라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자, 근데 2006년에 태국에서 존 마크카라는 전직 초등학교 교사가 몇 가지 혐의로 체포가 되는데요. 이 사람이 조사를 받던 중에 갑자기 내가 존 베넷 사건의 진범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섭니다. 자신이 존 베넷을 사랑하고 있었고 죽일 돈 없었다, 이런 진술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도 DNA 검사 결과에서 불일치 판정이 나옵니다. 2019년에 용의자 중에 하나였던 게리 올리바가 22년 만에 갑자기 또 내가 진범이었다라고 자백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 왜 이러죠? 결국 이 사람도 거짓말이었어요. 검거에는 실패했지만 범인의 DNA가 검출이 되면서 램지 가족에게 씌워졌던 혐의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10년 가까이 언론에서는 마치 가족이 진범인 것처럼 다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가족이 범인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대요. 지금 보이는 남성은 존 베넷의 오빠 버키 램지입니다. 2016년에 방송에 출연해서 그간의 심정과 억울함을 토로했어요. 여전히 가족을 범인으로 의심하는 사람들은 방송에서 오빠가 이렇게 환하게 웃는 행동을 보인 것을 가지고 범인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심리 전문가들은 여동생의 일이 본인도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인 만큼 큰 트라우마로 남았을 거고, 웃음을 짓는 건 일종의 회피 반응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보입니다. 딸을 잃고 살인범으로 몰린 램지의 부모는 수많은 언론사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고요. 손해배상을 받아냅니다. 근데 이미 이 아버지가 사업이 되게 잘 됐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업이 다 무너졌어요. 대다수의 재산을 거의 다 잃었고요. 어머니 패 씨는 2006년에 난소암이 재발해서 사망합니다. CNN과의 마지막 인터뷰에서는요, 하늘로 간 딸에게 할 말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는 곧 다시 만나게 될 거다라는 짧은 답변을 남겼습니다. 미국 또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는 만큼 경찰도 수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DNA 증거도 아직 남아있겠죠. 존 베넷 램지 살인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더 궁금해지네요. 미국에서는 여전히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해결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사건, 존 베넷 램지 사건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